지금 오늘 라이브를 지금 또 저희 신청해주고 계시는 집에서 저희와 함께 해주고 계시는 분들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오늘 채팅창이 활성화는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아시다시피 집에서 할 때처럼 제가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채팅창에서 응원의 말씀을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한데, 거기로 혹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의 질문은 여기까지 와주신 여러분들께 먼저 받고 또 진행을 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우리 이용찬 원장님 그동안 잘 쉬셨죠? 네. 좀 쉬었죠. 우리 보고 싶어하는 저희들을 두고 어디 갔다 오셨는지. 어쨌든 잠깐 저희 곁에 안 계셨던 그 사이에 그동안 또 그런 우리 난임 환자들과 병원들과 치료하는 것들을 늘 현장에서 직접 참여하면서 하시는 플레이어로서 지내시다가 이제 좀 한 발짝 떨어져서 또 먼 곳에서 관전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고 어떤 소회가 있으셨는지 한번 먼저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좀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서 한 2년을 거의 주말 없이 진료를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건강도 그랬고, 저한테는 좀 휴식이 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다시 이제 에너지를 재충전해서 여러분들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쉬었다가 다시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복귀를 해서 제일 처음 우리 이재호 원장님께서 난임 콘서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환자분들을 떠나 있었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난임 강의나 그런 걸 할 수 없어서 환자분들하고 진료실 밖에서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뵙고 진료실에서 못한 얘기들을 좀 하고자 같이 하자고 해서 제가 흔쾌히 동의하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나오기 전에 두 번, 그러니까 처음에 송파 마리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지 마리아 난임 콘서트를 제가 봤거든요. 봤는데 너무 진솔한 얘기들, 공감 가는 얘기들,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또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같은 고민들을 하고 있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그 1편에 보면 우리 김상돈 부원장님인데 그 얘기를 듣고는 저도 가슴이 막 먹먹해지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안 보신 분이 있으면 한번 봐주셨으면 좀 좋겠어요. 그때 출연한 후배들이나 동료 의사들을 보면서 좀 존경스럽다고 할까요? 즉 바쁜 시간을 쪼개서 환자들하고 소통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들이 이게 상업성이 아닌 공공성, 진정성을 가지고 환자를 대하고 있는 후배들을 보면서 참 대단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이재 원장님 아시겠지만 3년간, 거의 4년간 이 일을 해오고 계시는데 제 후배지만 정말 멋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한 7월부터인가요? 7월부터 저희 집사람이 하도 뭐라 그래가지고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사실 내원하는 환자분들께 비만이 안 좋습니다, 혈당이 낮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드리는데, 어느 날 제가 화장실에서 저를 보고 나서는 그 얘기를 하기가 참 염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이어트를 좀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진짜 이게 바른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바른 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엄청난 특정 음식을 먹고 특정 어떤 그것을 하고 포도즙을 먹고 추어탕을 먹고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하다기보다는 균형 잡힌 그 어떠함을 잘 유지하는 것, 그 다음에 정상적인 혈당 레벨과 그 다음에 5대 영양소 골고루 균형 잡힌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 비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실천이 힘들 뿐이죠. 우리가 흔하게 알려져 있는 그런 방법들을 꾸준하게 이어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질 좋은, 뭐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질 좋은 난자를 어떻게 만들까요? 뭐 이런 질문들이 늘 많지만 결국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이 결국 귀결되는 얘기는 균형 잡힌 식단과 정상 체중과 뭐 알맞은 그런 것들, 균형 잡힌 그 어떠함을 이룩하는 게 결국은 그게 우리 귀결로 되는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극 처방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도 모르는 적극 처방이 많더라고요. 사실 저는 적극 처방이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그거 안 하는 사람은 안 적극적인 의사 같잖아요. 뭔가 안 하고 있는 의사 같은 느낌 들고 그냥 저는 그냥 추가 처방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름 붙이고 싶은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통계학적 유의성 이런 것들이 떨어집니다. 이게 의사들 사이에서는 통계학적 유의성이 없다라는 단서가 붙는 순간 아니 저거는 그냥 누군가의 하나의 의견일 뿐이구나 라는 정도의 사실로 치부돼 버릴 때가 되게 많아요. 통계학적 유의성이 가진다 얘기는 모든 의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이구나 라는 수준의 어떤 크레딧을 얻는 거고요. 근데 대부분의 것들이 유의성이 없어요. 유의성을 만들기도 힘들고 유의성을 갖는 실험 자체를 디자인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적인 맞습니다. 그리고 유의성이 없더라도 그 누군가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한 번쯤 이득을 봤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누가 하나 이득을 봤다고 모든 나머지 1000명한테 똑같은 약을 안 듣겠지만 에라 모르겠다 써버리기도 참 곤란한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짜 이런저런 힘과 노력과 정성이 모여서 결국은 임신을 이루는 것들이 있긴 있구나 함을 저도 이제 연차가 쌓이면서 절감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PGTA도 마찬가지로 정말 필요한 분들이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그것만큼 강력한 툴이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전화에도 뭐 얘기를 했지만 이게 검사가 참 못됐어요. 그러니까 정작 필요하신 분들은 검사하기가 어렵고 검사하기가 쉬운 분들은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딜레마를 겪지 않은 환자분이 도대체 누군지를 정확하게 핀포인트하게 짚어서 권해드리는 게 이제 의료진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공부 그리고 설명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요구하십시오. 여러분 다 돈 내고 와서 진료 받는데 그런 것들을 다 저희한테 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야 되고 저희 마리아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또 이 BGTA를 얼마나 좀 수월하게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 그 새로운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어서 그런 기법들을 개발은 하고 있어요. 아직 저희가 여러분들께 짜잔 하고 선보일 레벨은 아니지만 조만간 그 수개월 안에는 비슷한 그 뭐라도 좀 보여드리고 진행해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그 말씀 처음 들었는데 아까 기형정자 뭐라고 부르셨죠? 비정형 모양의 정자. 네, 비정형 모양의 정자. 그거 되게 좋은 말씀이시죠. 그렇죠. 기형정자라고 하면 그 기형아 나올 것 같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형정자가 96%고요. 본인은 정상정자가 4%밖에 없는데요. 정상이세요? 라고 얘기하면 되게 의아해 하세요. 근데 그럼 96개 중에 하나가 어떻게 우리 난자로 기어 들어가서 되면은 우리가 기형이 되는 거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그 말 그대로 풀어 쓰다 보니까는 기형이라는 단어가 붙은 것 같고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비정형 모양의 정자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어감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거고 그게 있다고 무조건 기형아가 생긴다든가 이런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아까 그 배아를 준비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그 인큐베이터가 환경이 바뀌는 것, 문을 여는 것 이런 것조차도 되게 최소화하면서 준비를 하신다고 하는데 결국 우리가 이제 최종적인 것은 무엇으로 귀결이 되냐면 좋은 배아 그리고 그것이 내막을 만났을 때의 착상이 잘 되느냐 이걸로 결국 끝이 귀결이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게 이제 건강한 제대로 된 착상이고 그럼 이 착상률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묘안과 일들과 약들과 처치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착상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가장 편한 방법은 사실 의사 입장에서 보면은 배아를 여러 개 이식하는 거예요. 뭐 혹자는 배아를 여러 개 이식하면은 뭐 자기네들끼리 뭐 시너지가 난다는 뭐 이런 얘기까지도 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서로 뭐 손잡고 우리 살아야 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N수가 증가하니까로부터 오는 어떤 확률의 증가, 그리고 그게 수많은 여러분들께 시도를 했을 때에 더 많은 수가 임신이 돼서 보여지는 뭐 그런 숫자의 증가인 거죠. 하지만 예전에 제가 레지던트 시절만 했을 때에도 현존하는 배아 이식의 가이드라인 같은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의사 선생님과 환자 사이에 동의만, 컨센서스만 이루어지면 정말 무한대로 그렇죠. 이식을 제가 했었죠.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근무할 텐데요. 6쌍둥이. 그 배아를, 그때는 이틀째 배아를 넣었을 거예요. 9개를 넣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제가 보기엔 범죄예요, 범죄. 실제로 호주 같은 곳에서는 서너 개 이상을 이식을 하면 형사법으로 고발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데 사실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던 게 사실이죠. 결국은 저도 매일 이식하러 들어가서 환자분이랑 나름 실갱이를 합니다. 하나만 넣을게요. 2개 넣어주세요. 하나만 할게요. 다음에 2개 넣어요. 막 이러면서 이제 뭐 저도 꼬시기도 하고 뭐. 그래서 결국은 1개 이식, 2개 이식이 환자 입장에서는 당장 임신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2개 이식 혹은 3개 이식을 원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고, 의사 입장에서는 나중에 다태 임신, 아까 말 6쌍둥이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은 겪어야 될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 눈에 뻔히 보이니까 그것도 또 말리고 싶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늘 현장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는 해요. 우리 구인 부장님께서는 어떠세요? 1개 이식을 권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은 이식을 할 수만 있으면 최대한 해주시는 편이신가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단일 배아 이식인데, 환자분들께 시험관을 시작하시는 분들께 제일 망설이는 거, 시험관 시작에 앞서서 시험관을 하기 싫은 이유라든지 망설일 때 2가지를 제일 말씀을 많이 하세요. 첫 번째는 시험관을 했을 때 건강한 아기가 나올 수 있을까? 그 다음에 2번째는 시험관을 했을 때 내 몸이 상하진 않을까? 2가지를 걱정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2가지를 걱정을 하신다면은 제일 중요하고 또 좋은 방법이 단일 배아 이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지금까지 통계에서 보면은 시험관으로 태어난 아기나,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단태아의 경우에는 자연 임신으로 태어난 아기나 기형 발생이라든지 이상 발생률이 차이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태 임신이 된다면, 즉 쌍둥이나 뭐 새쌍둥이 이상이 된다면은 아기의 이상 확률은 훨씬 올라가게 돼요. 우리 자연 임신에서는 조산할 확률, 그래서 빨리 아기를 낳을 확률이죠. 3, 4주 전에 아기를 낳을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시험관을 하게 되면은 쌍둥이를 포함해서 이제 조산을 할 확률이 실제로는 30% 이상이 돼요.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지금 눈앞에서는 또 이렇게 카페에서 보면은 임신을 성공한 거에 대해서만 얘기가 있지, 그 이후의 과정, 그리고 출산하고 나서 아기한테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카페에 올리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희는 환자들을 가끔 생기는 일인데, 환자분들이 한 9주, 10주에 졸업을 하게 돼요. 졸업을 하는데 한 5, 6개월 만에 환자분이 오셨는데 이렇게 홀쭉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이렇게 가슴이 철렁하거든요. 환자분도 와서 이렇게 주로 이제 얘기를 하시다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많고, 너무 일찍 낳게 되면 결국엔 유산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조산을 했는데도 아기가 이제 살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다태아가 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조산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건강하게 둘 다 퇴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제 너무 빨리 나왔을 때, 특히 문제가 되는 내성마비라든지 그런 신경계 후유증이 생기게 되면은 그 가족들이 너무 이제 힘들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또 다태 임신에서 기형 발생률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심장 기형이라든지 그런 선천성 기형이 다태 임신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건강한 아기를 낳는 게 목표라면은, 그래서 또 의사들도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임신율만 올리는 걸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임신율, 그리고 생존화 출생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생존화 출생률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제 건강한 아기를 낳아서 집으로 데리고 오는
그 마지막 과정까지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일 배아 이식을 환자분한테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편이고, 실제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35세 미만까지는 무조건 단일 배아 이식을, 그러니까 특히 뭐 4일, 5일 이상 배양을 했을 때는 단일 배아 이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나이를, 그러니까 요즘 뭐 교과서적이거나 아니면은 논문에서 봤을 때는 좀 더 나이를 올려서 한 40세가 넘지 않는다면, 특히 첫 번째거나 두 번째 이식인 경우에는 가능하면 단일 배아 이식을 할 것을 권해 드리는 편입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저도 저 스스로는 조금 강박적이라고 할 만큼 단일 배아 이식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진짜 초보 시절에는 환자분하고 막 싸웠어요. 막 화내고 막 끌고 가서 막 이렇게까지. 이제는 안 그러는 편인데, 물론 저도 그렇게 된 데는 사실 레지던트 때 경험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담당했던 환자를 잃었던 적은 모두 다 다태 임신 산모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한테는 또 어린 시절에, 젊었던 시절에 트라우마로 좀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내가 좀 어떻게 해봐야겠다라는 얘기도 생각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많이들 말씀드려요. 여러분, 차라리 냉동배아 이식을 2번을 하는 게 낫지. 얘가 빨리 태어나서 신생아 중문자실 들어가면 돈과 마음이 훨씬 더 많이 들고 아프다고, 이런 얘기도 협박 아닌 협박을 나름 좀 하는 편입니다. 제가 한번 할게요. 네. 환자분들 중에 소아과 환자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식하러 오는 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때는 이제 배아 넣는 개수가 이렇게 스트릭트하게 정해져 있지 않을 텐데, 소아과 선생님한테 몇 개 이식할 겁니까? 했더니 지체 없이 하시는 말씀이 1개요.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그 사람들은 보아온 거예요. 소아과부 하시면서 다태아 임신해가지고 나면서 아기들 문제 생기지, 뭐 산모도 좀 위험하지,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소아과 선생님들이 사실 난임 의사들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얘네들은 임신율만 신경 썼지 그 후에 태아나 그런 거에 대해서 얼만큼 신경 쓰느냐,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저도 똑같이 단일 배아 이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단일 이식을 특히나 고려할 때들이 언제냐면은 과자극이 많이 됐을 때 그런 권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난자가 막 25개, 30개 나왔는데 쌍둥이가 임신이 될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겪게 되는 그런 복수라든지 이런 과자극 증후군의 부작용들이 더더욱 심하게 나타날 때도 많아요. 그것 때문에 단일 배아 이식을 굉장히 신선 배아 할 때는 특히 선호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우리가 지금 냉동 배아, 단일 배아, 뭐 신선 배아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구미 부장님은 신선 배아 이식 대비 냉동 배아 이식 이런 거를 이제 옵션이 주어졌을 때 어떤 쪽을 더 선호하시는지, 물론 입시 잘 되는 쪽을 선호하시겠지만 그래도 내가 환자들한테 권할 수 있는 상황이다,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조금 어느 쪽을 조금 더 페이버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이제 신선 배아 이식의 기회가를 환자분에게 드리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환자분들 요즘은 거의 다 아세요. 냉동 배아 이식이 임신율이 훨씬 높다는 거를 알고 계시거든요. 그 원인은 뭐 그 과배란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주사를 많이 쓰게 되면은 여러 개의 난자가 자라면서 에스트로겐 농도가 많이 올라가죠. 그리고 배란 후에 나오는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이 또 이렇게 조기에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내막의 수용성, 그 착상 가능성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신선 배아 이식이 냉동 배아 이식보다 떨어진다고 많이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환자분들은 냉동 배아 이식을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또 냉동 배아 이식을 선택을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저희가 과배란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뭐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죠. 뭐 난자가 총 자라는 개수라든지, 그리고 중간에 호르몬을 체크를 해서 신선 배아 이식이 가능하다고 되면 저는 가능하면 이제 신선 배아 이식을 일단은 해보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꼭 선호한다기보다는 그 신선 배아 이식이 잘 되는 분들도 있고 또 냉동 배아 이식이 잘 되는 분도 있지만은 그 신선 배아 이식의 기회 자체를 없애고 아예 처음부터 다 냉동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결국은
그 상황에 맞는, 그 환자에게 맞는 최적의 상황을 의사가 잘 판단하고, 여러분 각각에 맞는 맞춤이 좋겠다라고 결국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어떤 뭐 특정 프로토콜을 딱 정해놓고 이걸 맞춘다기보다는 우리가 여러분들께 맞춰가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께 유리하고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원장님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저는 오늘 몰랐는데 아까 원장님 잠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는 부산 마리아의 40세 이상 환자가 69%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특별히 되게 높은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그 걱정하셨던 기억이 나요. 우리 삼촌이 어떡하니 노천 가게 되면 이제 30이 넘었는데 라고 걱정하셨던 기억. 제가 어릴 때만 해도 30 넘어서 결혼하는 건 노천이었어요. 시집 못 간다 그랬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는데 요즘은 30이 벌써 결혼을 해? 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렇게 모든 환자분들의 나이가 전반적으로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결혼하는 시기가 늦어지고 그로 인해서 여러 문제들이 생기고 그중에 저희가 절실하게 겪는 게 바로 고령의 나이가 많은 분들의 임신 시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물론 고령이어도 성공할 수 있고 당연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지만 그런 옵션의 여지가 많지 않은 분도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해요. 안타깝지만. 그리고 이미 지나버린 시간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결정과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분들께 왜냐면 저를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사실 이제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좋은 얘기들, 그다음에 많이 얘기된 난소기 명저하 반복 작성 실패는 사실 많이들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제 나눔으로서 그러니까 누군가는 얘기해야 되는 그 불편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듣기는 되게 불편한 얘기지만 정말 꼭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하나가 제가 진료실에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AMH 0.01 나이는 뭐 45 그리고 다른 병원에서 자연주기 했는데 공남포, 난자 채취 실패 등등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생리도 이상해졌어요. 그러면은 시험관하기를 하자고 권해야 되나요? 참 고민이 되거든요. 얼마 전에 환자분이 한 명 오셨는데 41살 되셨는데 원장님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아싸리 딱 포기할 겁니다. 있으면은 받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과연 내 가족이면 내 여동생이면 내가 뭐라고 할까? 어떤 환자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오셔가지고 제가 예전에는 좀 하지 말라고 젊었을 때는 좀 강하게 그랬는데 원장님 시술을 포기하는 건 자기가 결정할 테니까 오지 말라고만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신 분이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환자 한 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그런 분이거든요. 0.01에. 근데 한 5번 정도 자연주기를 보는데 난자가 안 자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이제 진료실에 앉혀놓고는 난자 공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도네이션 받는 거에 대해서. 그랬더니 엉엉 우시더라고요. 자기는 유아용품 이거 보면서 자기한테 꼭 아기가 올 거라는 믿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엉엉 우시면서는 가시고 얼마 있다가 남편분하고 상의하시고 난자 공여를 받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천 마리아 쪽에 그 공유자가 계셔서 그쪽이랑 같이 자이 조인트로 이제 환자의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한테도 한 8년 동안 자이 15번에서 임신하신 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말 환자한테 내가 그만하라고 하는 게 맞는 건지. 근데 환자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딴 병원에 가세요. 그리고 한약을 드세요, 그렇게.
그리고 이제 뭐 저한테는 섭섭하다, 뭐 너무 무뚝뚝하다, 막 그러고 막 댓글 올리시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냥 환자분이 원하시면 봅니다. 끝까지 보고. 네, 설명은 드리죠. 나중에 난자 공유에 대한 설명이나. 저는 이제는 지금 사실 우리나라 저출산 시대잖아요. 국민이 없어지고 있는데, 난자 공여, 그러니까 난자 공공은행이죠. 그거에 대한 논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분은 난자 공여자를 구할 때 병원에서 구해주지 않거든요. 본인이 직접 공여자를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그건 부탁을 하고 매달리고 그러셔야 돼요.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환자한테 떠맡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근데 난자 공공은행을 설립하게 되면, 물론 이제 도네이션 해주시는 분들은 원래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자발적인 도네이션이지만 사실은 경제적인 이득이 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또 다른 문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 가입력 보존인데, 결혼을 늦게 한단 말이에요. 나 그리고 애기 늦게 낳을 생각이면 젊었을 때 난자를 냉동시켜 놓으면 돼요. 그거가 저는 그 다음에 그 난임 카페, 학회 차원에서 굉장히 홍보를 열심히 하고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 그런 사람들을, 난자를 그렇게 할 때 비용이 들 거잖아요. 그 비용을 공여은행에다가 도네이션을 일부 하면은 거기서 해준다든지 그런 효율적인 방법도 분명히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난임 지원 사업을 할 때 그 난임 카페 분들이 굉장히 큰 공헌을 했어요. 1세대. 지금 그래서 많이 시술에 도움을 받으시고 있죠. 외국은 시험관하기 비용이 무지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회나 단체에서 이 난자, 공공난자은행에 대한 논의를 저는 본격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그렇게까지 해서 아기를 낳아야 돼? 뭐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정말 너무너무 간절하고 절실함을 가지고 병원에 오시고 내 배우자의 유전자를 가진 아이를 내 배로 낳고 싶다는 그런 마음은 또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공적인 그런 이슈가 좀 완화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네, 진짜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난임병원에 다니면서도 난자은행이나 공여에 대한 니드를 사실 못 느끼시는 분도 되게 많이 계실 거예요. 나는 왜 안 되지? 애만 몰두가 잘 되니까. 근데 정말 모든 방법들이 다 소모됐을 때에 그 뒤에 남아있는 최후의 보루가 없다는 것은 참 서글픈 일이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선생님 이제는 더 쓸 약이나 검사나 없나요? 저 PGTA도 했고 면역글로불린도 맞았고 자궁 내시경도 했고 저자극, 자연주기, 과자극 다 해봤는데 선생님이 쓰던 조탄약 다 해보고 습관성 이상 검사 다 했고 스테로이드도 먹었고 다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난자가 안 나오는데. 근데 진짜 미안해요. 나도 할 말이 없어요. 또 해야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만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그럴 때의 나라나 기관이나 시스템이 사실 이런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라는 어떤 최후의 보루를 구축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환자가 자기를 이렇게 난자를 줄 사람을 구하러 다닌다는 거는 너무 서글픈 일이기는 해요. 되게 어떤 시스템이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려운 얘기고 사실 그때 누구죠? 그 일본 여성분? 그러니까 그렇죠. 기혼으로 아기를 낳았던 예. 사유리 씨였나요? 그렇죠. 그분이 잠시나마 논란의 그 어떤 씨앗을 주기는 했지만 우리도 사실 성숙하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시스템 만들어갈 필요는 언젠가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진짜 저는 젊은 여성분들이 꼭 약 한 300만 원 정도가 들긴 하는데 그 돈을 투자해서 걱정이 되신다면 나의 커리어를 마음껏 펼친 후에 아이를 갖고 싶다면 난자 냉동하는 것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게 너무 큰일이다라는 무게감이 오기는 하지만 조금 더 캐주얼하게 접근을 하고 나 이만한 제가 보기엔 가성비가 되게 좋은 보험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편견일 뿐
생각보다 무섭고 우리가 잡아먹지 않으니까 그냥 오셔서 편한 마음으로 많이 얘기하고 이거에 대한 편견을 허물어가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진짜 좋은 기회들이 나중에 참고로 저는 우리 가족과 처제들은 저 일산마리아병원에 전부 다 냉동시켜놨어요. 우리 나라한테 우리 시집 안 간 처제들은 다 냉동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가족들한테 이렇게 시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뭐 유튜브를 보고 계시던 누군가 그 옆에서 아직 결혼 계획이 빨리 없는 30대 후반이시라면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도 진료를 하다 보면 보면은 뭐 아까 딴 병원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환자도 고민이고 의사도 고민이고 이기는 해요. 내가 이 의사한테 하는 게 맞나? 아니, 당연히 제일 좋은 의사한테 하고 싶잖아요. 한 번에 성공시켜주는 그런 삼신할배 같은 엄청난 의사를 딱 불러서 하고 싶단 말이죠. 사실. 근데 그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사실 우리 뭐 하다못해 떡볶이를 먹으러 가도 검색을 한번 하고 가는데 여러 카페를 들려서 뭐 어느 의사가 어떻대더라 얘기 듣고 갈 수밖에 없기는 해요. 나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걸 했을 때에 여러 고민들이 있고 그런 변화, 교체를 겪는 환자분을 보면서 의사 스스로도 고민이 많이 되기는 합니다. 스스로 채찍질하게도 되고 좀 더 나은 서비스를 나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겠다는 모티브가 되기도 해요. 근데 의학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건 나의 지식과 이것만으로 설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정말 나도 되게 잘하는 사람인데 내가 10번 해도 안 되는 것이 어디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초짜 의사가 와서 한 번에 시킨 경우도 있거든요. 억울하지만 그런 일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끼리도 뭐 손을 바꿔보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병원과 의사를 선택하는 기준이라든지 손을 바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원장님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시나요? 참 불편한 정말 질문인데. 기억 불편한 거 하셨으니까 불편 담당하죠. 의사들마다 좀 차이는 있어요. 뭐 기술과 실력이 차이할 수 있겠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냉동배아이식 주기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호르몬요법을 만드는 게 있고 하나는 자연배란을 보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자연배란을 좋아하거든요. 우연찮게 제가 자연배란을 했을 때 임신이 잘 된 경우가 있겠죠. 그 당시에 환자분들이 균이 좋았거나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교란 인자 때문에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그런 경험을 꾸준히 해왔다면 저는 그걸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논문상으로는 호르몬 주기요법이나 자연배란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냉동배아 주기도 과배란 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달에 하는 거랑 그 다음에 한 달 쉬었다 하는 거랑 좀 쉬었다 하는 거랑 차이가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한 달 쉬었다 하는 걸 좋아해요. 그렇게 의사들마다 조금의 견해랑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견해들이 이제 논문으로 검증이 되고 서로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의학이 발전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랑 또 하나는 그 배양 시스템에 대해서 병원들마다 똑같지는 않겠죠. 저희 같은 경우는 코컬처라고 해서 공배양을 하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좋아하고요. 또 그거에 대해서 안 하고 그냥 컨디션 미디어, 그냥 일반 상업적으로 파는 미디어를 하는 병원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조그만 차이가 분명히 다른 결과를 보면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환자분들도 다 각자 또 틀리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의사의 손을, 물론 이제 여러 번 실패하셨고 답답하시니까 그러겠지만 의사의 손을 바꾸는 게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대신 이제 어느 의사한테 갔으면 좋겠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원래는 이런 병원엔 가지 마세요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말리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병원 가서 가시면 무수히 많은 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시술을 받으시게 되죠. 어떤 병원에서 오신 분인데 검사를 이걸 왜 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하라고 해서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왔는데 설명도 못 들었다고 그래요. 제가 권해드리는 의사나 병원은 그 검사를 왜 하는지,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어땠을 때는 어떤 치료가 들어가는지, 그 치료의 효과가 어떤 건지,
시술을 하게 되면 확률이 얼마 있는지, 그 다음에 실패했을 때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등등을 여러분들이 의사 선생님한테 꾸준히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의 설명이 납득이 되면, 설명해 주는 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면 믿고 다니세요. 하지만 납득이 안 된다면 옮기세요.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지만 사실 짧은 진료 시간에 다는 못하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런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러고 하시겠지만 그런 의사들을 꼭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납득이 중요하군요. 네. 납득시킬 수 있는. 근데 아까 지금 그 진료실에서 다 못한다고 말씀을 하는데 제가 늘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빌어서 제 변명을 꼭 하는 기회를 삼는데 진짜 저도 앉혀놓고 차 한잔 하면서 한 2-3시간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한 사람이랑. 그런 게임 해보셨어요? 저 유치원 때 저 끝에 있는 술래가 어떤 단어를 얘기를 하고 귓속말로 전달을 계속 하다 보면은 저 끝에 있는 애는 정 딴소리를 하는 그런 어느 팀이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나 이걸 하거든요. 자, 전문가인 의사인 면허가 있는 제가 전달을 얘기를 하고 도대체 몇 퍼센트가 전달이 됐을지 감을 잡을 수 없지만 그분이 그 남아있는 정보로 자기 나름의 해석을 해서 그걸 다시 인터넷에다 쓰고 그 글을 누군가가 또 비전문가인 누군가가 보고 또 해석을 한 뒤에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면 정말 다른 얘기가 돼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면은 선생님이 그랬다는데요? 그런 얘기. 돌아가서 다시 보면은 아닌데 난 그런 의도로 한 얘기가 아닌데 이럴 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의도한 바를 여러분이 100% 잘 이해가 됐는지 내가 이 검사 결과가 과연 이런 의미를 가져요 라고 저도 뭐 무한 여러 가지 비유를 들고 막 애쓰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앉으신 뒤에 10분이 넘어가면 뒤에서 강사들이 진짜 이제 눈치를 주기 시작하거든요. 원장님 뒤에 40명 기다리고 계세요. 막 이러면은 저도 속이 타고 이분은 설득은 해야 되겠고 이런 현실적인 벽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막 그러니까 다 전달을 못하고 오해가 남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한 분 한 분 다 그러다 보면 뒤에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들 저희는 나름 매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현시 원장님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 저도 그렇고 늘 진짜 제가 하는 얘기를 다 이해하고 가셨으면 하는 저의 설득 능력이 부족함을 매일 한탄하면서 지내고는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하나가 선생님 왜 안 됐을까요 이번에? 예요. 왜 안 됐을까요? 근데 저는 되게 신기하게 제가 그 질문을 하는 분은 평생 살면서 한 2분 정도 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왜 됐을까요? 이 질문 한 2번 들어봤어요. 아무도 질문을 안 하세요. 왜 됐을까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질문에 둘 다 제가 대답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 안 됐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안 되다가 왜 이번에 해필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약 똑같이 썼고 똑같이 제출했고 똑같이 이식했는데 뭔가 잘 맞아들었겠죠. 이게 제 최선의 대답이었고 대부분은 또 뭔가 문제가 있었겠죠. 라가 제 대답이기는 해요. 나도 알고 여러분께 설명드리면 좋겠는데 결국 반복으로 실패를 하다 보면 이제 더 이상 그 질문도 잘 안 하세요. 그냥 또 왔어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다음을 또 합니다. 이번엔 되겠죠? 라는 말로 저도 얼버무리고 넘어가요. 그래서 또 반복적으로 실패가 되면 또 여러 가지 검사들을 우리가 이제 권해드리기 시작하죠. 그런 것들에 대한 통일된 어떤 검사나 이런 것도 사실 없기는 해요. 의사 선생님마다 검사하는 항목도 조금씩은 다르고 의사 선생님마다 권하는 시기도 다릅니다. 근데 그게 다른 이유가 사실 통일된 우리들끼리의 약속도 다 정해져 있지 않은 부분도 있기는 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데. 자, 그럼 우리 부부장님. 그 반복 착상 실패 환자분들께 어떤 검사를 주로 권해드리고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전개해 나가시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도 되게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먼저 착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하면 어떤 검사를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착상에 관여하는 요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배아죠. 이제 좋은 배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궁, 뭐 준비되어 있는 뭐 자궁 내막 또는 자궁이 있어야 되고 그 외 나머지 요인들이 있어요. 근데 환자분들이 얘기하는 반짝 검사, 저는 처음에 환자분들이 왔을 때 몇 년 전에 반짝 검사 했는데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반복 착상 실패 검사인데 흔히들 밖에서 얘기하는 그런 반복 착상 실패 검사는 이 두 가지를 제외한 거의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 뭐 배아, 그리고 자궁, 이 나머지에서 정확하게 비율을 저희도 잘은 모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에는 배아고 아마 이게 한 70~80% 이상은 작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배아에 대한 검사는 두 분의 유전자 검사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뭐 착상 전 유전 진단 통해서 그 배아가 정상인지를 확인하는 방법 말고는 검사는 없고요. 결국에는 착상이 되기 위해서 이제 좋은 배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좋은 배아를 만드는 거는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환자분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원장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생활 습관의 변화인데 저도 환자분들한테 되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뭐 여러 가지 식품을 먹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난자의 질을 개선하고 배아가 좋아지는 방법으로 그 생활 습관의 개선이 분명히 필요한데 이게 눈에 띄게 좋아지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한두 달 만에 이게 좋아지는 경우가 아니니까 쉽게 할 수가 없고 또 많이들 안 하세요. 근데 결국에는 좋은 배아를 그러니까 이 중에서 착상 실패의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좋은 배아를 만드는 데 있어서 환자분들의 노력도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네. 그게 참 어렵죠. 어렵고. 네, 제일 어렵죠. 운동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지만 사실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환자들도 되게 막연하단 말이에요. 공부 열심히 하면 서울대 가지 이런 얘기랑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나름 뭐 좀 찾아도 보고 열심히 해봤는데 논문도 도대체 어떤 운동을 얼만큼 어떻게 하면 임신이 잘 된다, 좋은 배아가 나온다 그렇게 써져 있는 논문 단 한 개도 없어요. 제가 한 몇 개월간을 뒤져봤는데도 그래요. 그런 걸 얘기를 해주려면 사실 그냥 의사들이 경험한 그것들을 바탕으로 얘기하는 수밖에는 없고. 근데 운동이 중요한 거는 진짜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저는 그냥 근데 그 오해는 그냥 오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좀 아셨으면 좋겠는 게 여러분들이 갑자기 막 뛴다고 해서 그 달에 난자가 몇 개 더 나오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들을 저 되게 심심찮게 듣거든요. 제가 이제 채취 끝나고 가가지고 선생님 고생했어요. 난자 3개 나왔어요. 선생님 나 이번에 5kg씩 뛰었는데 왜 3개예요? 아 그래요? 그러게요. 여러분들이 좀 더 뛰는 물론 이건 장기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단기간 효과가 나오지 않아요. 오랫동안 운동을 하고 관리를 하고 좀 전에 처음에 얘기했던 그 몸의 균형 상태가 잘 잡혔을 때에 모든 몸의 컨디션들이 좋아지고 올라오면서 더불어 난자의 퀄리티나 이런 것들이 좋아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물론 운동을 막 해가지고 살이 빠지면 난자가 더 잘 나오는 그룹이 있어요. 다낭단소를 가진 분들은 조금만 체중 감소가 일어나도 자연 배란이 원래대로 되게 잘 일어나는 경향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은 누군가가 막 인터넷에 선생님 뛰면 이번 달에 배란 된다고 했어요. 막 이렇게 쓰면 그렇게 오해가 되는 거라고 전 추측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운동은 단기간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장기간의 효과를 위해서 하는 거 측면이 훨씬 더 크고요. 그 균형을 잡히고 도대체 얼만큼 무엇을 운동해요는 참 저희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숙제인 것 같아요. 사실 영양도 똑같습니다. 뭘 어떻게 먹어요? 오메가3 먹어요? 이식하기 전에 먹어요? 후에 먹어요? 이식했으면 끊어요? 그래서 내가 어쩌고 이식하면 끊으세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식한 날 열을 끊었다가 생량 또 먹었다가 또 먹었다 끊었다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좀 미안했어요. 그분을 보면서.
아, 내가 얘기를 안 해줘서 지금 이러고 계시는구나 다들. 근데 또 여러분께 미안한 건 우리도 잘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오메가3를 이식하면 끊어야만 한다. 이런 얘기도 없고 안 끊는 게 오히려 임신에 좋더라. 이런 연구도 아까 얘기했던 그 통계학적 유의성을 가진 데이터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다고 막 지어서 얘기해 줄 수는 없잖아요. 엽산을 먹으면 아기가 신경관 결성증이 안 생겨서 건강한 아이를 낳게 돼요 라는 연구를 디자인하는 것도 10년 넘게 걸린 일이고 17개 나라에서 30개의 센터가 모여서 결정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성분 하나에 대한 그 많은 연구와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노시톨, 오메가3부터 시작해서 그거 하나하나에 대한 데이터가 쌓일 리가 없고 현존하는 현 상황에서 그것뿐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하위 개념인 포도즙과 추어탕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될지 데이터를 쌓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에 안 갔다 온 옆집 아줌마가 갔다 온 나를 이기듯이 어머님이 그렇다고 하면 사실 그런 거기는 해요. 제가 아무리 의학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을 해도 우리 장모님께서 한약이 좋다라고 말을 하시면 전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과 그 가족들이 건강 행위, 행태 행위 등이 어떤 압박을 여러분들께 주는지도 잘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뭐 한약을 어머니께서 지어 오셨으면 비싸게 주셨는데 쉬는 동안에는 할 수 없이 먹죠 뭐 라고 얘기할 때도 저도 많아요. 그게 동의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이유가 몰라서 없는 거고요. 디자인을 하기가 매우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얘기를 못하고 그 사이에 여러분들의 모임에서 만들어진 룰들이 국룰처럼 통용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하여튼 뭐 열심히 만들어 보는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준비가 되시면 우리 혹시 여기 참석하신 분들께서 직접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면 모은 거를 좀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시죠. 꼭 못 적으셨더라도 손 들고 물어보셔도 돼요. 여기 오신 특권입니다. 제가 뭐 어우 되게 많네. 저 오늘 10시 차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할 수 있겠죠? 뭐 했으면 저 전달해 주시겠어요? 와, 빽빽하네요. 좋습니다. 중복이 되는 내용은 제가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개인적인 검사 수치를 나는 유주분비 호르몬이 32인데 뭐 이식을 그런 거는 제가 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쵸? 개인 정보를 막 꺼내야 되니까 그런 거는 넘어가니까 너무 섭섭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병원마다 배양 기술이라는 게 며느리도 안 가르쳐주는 30년 전통이 그렇죠.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어느 병원이 배양 기술이 특별하다고 자랑을 합니다. 자기네들만. 정말 며느리도 안 가르쳐주는 3대째 내려온 육수의 비밀 그런 거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배양 기술이 특별하고 내가 임신율을 획기적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내가 혼자 알고 있어야 될까요? 아무한테도 안 가르쳐주고 나만 알고 그렇고 싶지 않을까요? 맛집으로 남아서 그러니까 아니죠. 그거는 논문으로 발표를 하고 검증을 받고 정말 좋다면 만약에 이제오스 메소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유명해져야죠. 그거를 나만이 알고 있고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의료인도 아니고 사실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런 이제 뭐 인터넷에 나오는 그런 글들에 너무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인터넷 얘기를 잠깐 하셨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사실을 전달하기가 어떤 면에서는 수월해졌지만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더 어려워진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방송국이 하나이던 시절에는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하루의 일과 마감을 9시 뉴스데스크로 끝냈단 말이죠. 근데 더 이상 그렇지 않죠. 여러 매체들이 있고 여러 가지 뉴스를 쏟아내고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사실 단임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사실이 나올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서로 상충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받아들이는 사람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 와중에 좀 전달을 해보고자 저희가 지금 이런 이벤트들을 자꾸 벌이고 있는 게 그런 이유가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너무 덧글과 댓글과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글들은 좀 걸으세요. 틀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잘 걸러내서 들으실 필요가 되게 있는 것 같고 그것 중에 일환으로 오 편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배양의 기술이 뭐가 더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들은 좀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좀 우스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은 뭐 차이를 두지 않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누구한테나 내가 임신한 병원의 배양 기술이 제일 좋은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조금 이건 뭐 개인적인 부분에 해당되기는 하는데요. 아마 여러 유전자적인 문제가 있으셔서 PGT-A도 하셨고 뭐 크녹산, 아스피린, 아미노글로빈 모든 내시경 다 쓰셨는데 실패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원장님이 알고 계시는 모든 방법을 다 썼는데 그 한 유전자분이 생리 3일째 딱 오셨어요.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해 주시나요? 죄송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정말 명쾌하게 답할 수 있는 의사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도 항상 그걸 보면은 고민을 하고 책에 좀 실망스러운 말씀을 설명을 드릴게요. 책에 보면은 47살이 넘어가면 난자의 100%가 비정상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만큼 초경을 했을 때 반응하는 난자들은 전교 1등하는 애들이에요. 이게 신호를 줬을 때 바로 반응하잖아요. 지금 그게 20년, 30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그때 반응하지 않은 애들이 지금 반응하잖아요. 그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떨어져 있고 가능성이 좀 낮은 난자의 풀이지만 그 속에서 정상적인 애가 있기를 바라서 시험관하기 시술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자를 포기하라고 저는 하지는 요즘은 않습니다. 굳이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드리고 대신 아까도 말씀드렸죠. PGT를 하건 뭐를 하든 간에 정확한 개념하고 이해를 하시게 되면 뭐 결과가 좋게 나오건 나쁘게 나오건 간에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거까지 했는데 왜 안 됐습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한번 혹시 내가 또 빠뜨린 게 있는지 한번 체크를 다시 해보고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시도를 하는 편입니다, 요즘은. 부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죄송해요. 저도 할 거예요. 다들. 네. 사실 지금 뭐 이식 횟수가 뭐 8번, 10번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다시 오시면은 아까 뭐 원장님 반응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환자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 뭔가 새로운 걸 바라지는 않는데 그냥 이렇게 두 분, 그러니까 원장님처럼 저희도 그렇고 환자분도 그렇고 한숨을 쉬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분도 똑같은 방법을 하더라도 다시 또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거를 더 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해서 또 되는 분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분이랑 상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다 해봤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하면은 환자분 또 하시려고 오셨으니까 그러면은 그걸 이해하고 또 같은 방법으로 몇 번 더 하세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또 좋은 결과가 있기도 하고요. 전 되게 뻔뻔하게 또 하자고 합니다. 네. 나라도 뻔뻔하고 나라도 힘을 내서 즐겁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또 기대하고 오시는 건 것 같고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잖아요. 내가 최선의 회심의 샷을 날렸단 말이죠. 그래서 안 됐다고 하면 또 날려야죠. 했던 검사 PGTA 지금 조금 겹치는 질문들이 뭐냐면 나 PGTA를 했어요. PGTA를 했고 모든 알려진 검사들을 싹 다 했는데의 실패가 이루어졌을 때 이 막다른 골목에서 더 이상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막막할 수가 있거든요. PGTA 검사가 100% 아니에요. PGTA 검사 100%가 아니에요. 그 검사 자체에 에러도 있고요. 이 세상에 에러가 없는 검사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에러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어떤 다른 왜 우리가 착상이 실패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 영상도 하나 있는데 여러분 염색체가 정상이라 그래서 그 배아가 무조건 착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염색체가 정상이면 설계도가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 집이 잘 지어지려면 자재도 좋아야 되고 땅도 튼튼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다 맞아 떨어져야 돼요. 좋은 설계도를 확보를 했는데 되게 좀 썩은 나무를 갖고 왔다든지 좀 불량품인 자재들을 갖고 와서 집을 짓기 시작한다면 그 집은 부실이 될 수밖에 없고 꽤나 무너지는 일도 생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남자가 정상 염색체를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남자들은 염색체 주는 거 말고는 별로 하는 게 없어요. 대부분 그 세포의 소기관, 미토콘드리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여성 거를 쓰거든요. 그러면은 나이가 노화가 왔다면 여성에게 그 세포 소기관에 있는 기관 역시 노화가 같이 온 것이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집을 지어가다 보면 무너지는 경우도 생길 수밖에 는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검사의 에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희귀한 많지 않지만 면역학적인 이상이라든지 우리가 얘기하는 혈전 이상 뭐 등등등 이 콜라보를 이루어서 실패를 부추길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염색체 정상이 배아라고 하지만 같은 정상이 또 그 안에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염색체 검사를 하면 요즘에 미토콘드리아를 계산을 해서 미토스코어라는 거를 주기도 합니다. 그 안에 얼마만큼 같은 염색체 정상이지만 그들 간에서도 차이가 얼마가 있는지를 나뉘어요, 순위가. 그래서 제일 좋은 것부터 이식을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그 나누는 이유가 정상이어도 실패하는 경우가 이런 데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정상이어도 정상이 아닐 수가 있고 더 좋은 정상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PGS, PGTA를 했을 때 실패를 했더라도 똑같은 걸 다시 도전하게 되는 저는 가장 큰 이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염치 없지만 미안하지만 다시 또 해볼게요. 좋은 게 분명히 나올 거예요. 라는 얘기로. 여러분 PGTA를 만약에 하고 계신 분 여러분들이 실패해서 고민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저는 꽤 나은 상황에 있는 분 그룹이라고 생각해요. 유전자 검사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계시는 분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찬스가 살아있다면 반복 N수를 우리가 올린다면 결국 좋은 결과가 올 기회가 분명히 온다는 거죠. 그거를 버텨내느냐 못 버텨내느냐가 관건이고 버텨낼 수 있게 하는 일이 저희가 하는 일인 거고 그래서 저희가 또 권하는 겁니다. 그거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ERA 검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좀 자주 등장하네요. 네. ERA 검사를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저희 병원에서 좀 했었어요. 그때 케이스를 쭉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가 아마 3, 4년 전에 처음 도입이 되고 저희 병원에서도 한 2년 동안 좀 많이 했었거든요. 저희 병원에서. 지금 거의 안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했을 때의 통계를 보면은 아까 제가 뭐 자궁내막 수용성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70% 이상이 그 날짜가 맞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는 호르몬을 투여를 하고 만 5일이 지난 상태에서 이식을 하는 평소에 우리가 다 똑같이 하고 있는 그 날짜가 맞다고 나온 분들이 70%가 넘거든요. 그리고 20% 조금 안 되게가 그보다 약간 늦은 걸로 뭐 한 12시간 또는 24시간 늦게 나온 분들이 있고 아주 드물게 근데 이게 사실 검사가 맞다고 뭐 100% 저희가 장담을 할 수 없는데 그 중에 한두 명만이 그 날짜보다 빨랐던 분이 있거든요. 12시간 또는 24시간.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하고 나서 그 날짜에 맞춰서 다시 이렇게 이식을 해봤는데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의 임신율의 상승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나온 논문들 제가 ERA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계속 지켜봤는데
이번 그 여름에 유럽 학계에서 미국 그 ASRM에서 발표하기를 더 이상 이 ERA가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저희 병원에서는 사실 지금 거의 안 하고 있고 결국에는 굳이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그 검사를 하기보다는 저희가 원래 생각하는 그 날짜에 넣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안 되면은 조금 늦춰보긴 해요. 12시간 또는 24시간. 그렇게 하면 그냥 90%가 커버가 되네요. 네. 그래서 70%가 20%가 합쳐서. 실제로 그 검사를 하고 넣었을 때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임신율이 올라가지가 않더라고요. 저희 병원 데이터를 봤을 때도.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고 그래서 저도 잘 안 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쩌면 이거는 저와 우리 구장님의 우리 전문가로서의 개인적인 생각일 가능성이 크기는 하고 또 ERA가 좋은 검사다라고 해서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기는 할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표현보다는 아직 저와 같은 모든 의사를 설득시키기에는 데이터 볼륨이 조금 부족하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영양제를 먹으면 아이가 키가 잘 큰데 그래도 나는 좀 미심쩍어서 우리 애는 안 먹일래 정도의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이해가 편하실까요? ERA가 공짜고 바로 할 수 있으면 저는 할 것 같아요. 검사를. 왜 안 합니까? 근데 많은 시간과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몇 번의 사이클을 해보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좀 선호가 안 되는 것 같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모든 검사가 다 해봤는데 도저히 할 게 없다. 이거라도 한번 해보자 하는 상황에서는 용납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검사라면 시작할 때 테스트 한번 쫙 해서 이날이 좋은 사람이군요. 당신은 정해놓고 시작하는 게 사실 맞겠죠. 횟수를 줄일 수 있으니까. 근데 저도 아직 제 스스로도 납득이 안 되고 있어서 많이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난자를 채취하시는데 난자질이 자꾸 안 좋다고 하시네요. 많이 뽑으십니다. 근데 많이 나오는데도 난자질이 안 좋다. 되게 다낭난소를 가지고 있다. 그런 분들은 어떤 방법에 접근이 좋을까요, 원장님? 많이 그냥 계속 뽑을까요? 사실은 이제 예전에는 제가 젊었을 때는 난자를 좀 많이 뽑는 편이었어요. 왜냐하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10%만 좋은 난자가 나온다고 하면 10개 하면은 하나고 20개 하면 2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금 강하게 주고 OHSS 그 난소 과자극증을 좀 많이 만들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근데 이제 다낭난소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다는 아니지만 그 남성 호르몬이 조금 높아요. 정상적인 여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남성 호르몬보다 그 남성 호르몬이 조금 높은 게 사실 난자의 질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랑 또 하나는 너무 과배한다는 거를 하려고 저용량으로 쓰면 적게 자라지만 나머지 것들은 좀 미성숙으로 나오는 난자들이 괜히 많습니다. 사실 미성숙 난자는 아직까지도 조금 이렇게 임신 성공률이나 그런 게 좀 많이 떨어지는 거로 지금 발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좀 피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요즘 메페마르라는 약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은 모더레이트하게 중간 정도로 저는 자극을 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그래도 난자의 개수가 좀 모아야지 거기서 조금 그 호텔에서 좋은 난자들의 풀이 좀 있기 때문에 좀 강하게 저는 아직까지도 좀 쓰는 편입니다. 대신 이제 OHSS 예방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모두 냉동시켜서 냉동배식 사이클로 가고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중간 정도의 강도를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그 중간 그게 찾기가 제일 어렵죠. 네. 너무 힘듭니다. 이게 스레스홀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주면은 아예 반응을 안 하다가 조금만 하면은 확 자라가지고 좀 힘들긴 아직 힘들어요. 근데 결국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난자 배란시킬 때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채취하고 나도 그렇고 전 무조건 오라고 그럽니다. 자주 보고 워닝을 하고 그래서 하면은 정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양광문 원장님 100개 넘게 뽑으셨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근데 팔이 아픕니다.
너무 힘드셨겠네요. 예. 환자분들. 근데 뭐 지금은 절대로 그런 거 안 합니다. 지금 젊었을 때는 했는데, 하여간 뭐 조금은 저는 과하게 좀 하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부원장님께 제가 네. 요 세 가지가 지금 여러 번 등장하고 있어서 저도 사실 이게 참 저는 심지어는 이것을 설명할 때 환자분들에게 할 때마다 설명이 좀 달라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도 100% 확신이 안 섰기 때문에 NK세포를 네.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제 방송을 보면서 제 환자분인 분들은 이재호가 저번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엔 이렇게 얘기하는 할 때가 있으실 거예요. 나도 누구한테 어떻게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마음이 자꾸 바뀌어요. NK세포가 중요합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근데 이거 환자에 따라 다르다고 얘기하기도 조금 그런데 실제로 느끼기에는 아까 제가 그 반복 착상 실패 검사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의 요인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2명이 어떤 환자분들은 첫째를 잘 낳으셨어요. 첫째를 잘 낳고 근데 둘째를 하러 오셨는데 그렇게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 반복 착상 실패 검사를 했는데 NK세포가 높았거든요. 근데 이 NK세포가 저희가 그 매년 검사하기도 하고 그때그때 검사하기도 하지만 생각보다는 변화가 또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분이 예전에도 높았을 것 같은데 첫째는 무사히 출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도 잘 그쵸. 모르겠습니다. 네, 그때그때 어렵죠. 다르니까. 제가 심지어는 NK세포에 관한 유튜브 영상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다기보다 대본을 막 쓰다가 A4로 8장, 9장이 넘어가는데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야, 말다는 거야. 치료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 답을 낼 수가 없어서 제가 그걸 아직 대본을 완성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또 이제 그런 수치가 나오면은 이거를 치료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또 12%보다 높으면 안 좋다는 결과 논문이 하나 있어버리는 바람에 네. 그거에 저희가 묶여서 쓰고는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안 좋을 수도 있어요라는 근거가 되는 논문 자료가 하나 있다 보면은 그걸 치료를 또 안 하기에는 너무 또 우리가 방관하고 치료를 안 한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울며개자먹게 저도 씁니다. 근데 혹시 그렇게 하시나요? 저는 제 스스로를 보면서 내가 보통은 뭔가 안 좋아서 약을 썼으면 그게 약을 쓰고 나서 좋아졌는지를 보잖아요. 감기가 걸렸고 항생제를 약을 먹었으면 감기가 낫는지를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NK세포가 높았고 콩주사나 면역글로불린을 썼으면 낮아졌는지 보시나요? 근데 죄송해요. 보지 않는 것 같은데 그 환자 그 출산 후에 다시 오셨을 때 검사를 다시 해보잖아요. 네. 다시 시험관 들어가 여전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러니까 효과가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배아가 들어갔을 때 그 NK 나쁜 애들한테 공격을 안 당하려면 낮아졌는지를 보고 넣어줘야 될 일인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접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게 낮아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대체 NK세포를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침 일찍 와서 체열하세요.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언제 해야 되는지, 생리 초기에 하는 게 좋은지, 중간에 하는 게 좋은지 또 정해져 있지도 않다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시간 될 때 뽑아서 그 결과값을 막 비교한단 말이죠.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를 원인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NK세포가 높다면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치료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설명하다 보면은 NK세포가 높아서 이번에 안 됐는가 봐요 라는 얘기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틀린 말인지 안 틀린 말인지 저도 아직도 확신을 못 가지면서 하는 얘기긴 한데 그런 수준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보니까 그걸 태아사리세포라고 부르시던데 너무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왜 태아를 멀쩡 NK세포는 우리 몸에 되게 중요한 거고 제가 얼마 전에 가다 보니까는 우리 신동엽 씨가 NK세포를 활성화시키면 좋다고 막 선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또 막 누가 물어보세요, 유튜브 댓글로. 선생님, 나 그걸 모르고 하나 먹었는데 내 NK는 올라가면 나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질문. 도대체 답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지금. 큰 난제의 조그만 퍼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도 없고 저희가 드리는 면역을 조금
그 순간만 약간 낮추게 되는 여러 스테로이드라든지 콩주사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주사들이라든지 면역글로불린 같은 것들을 적절히 사용하면서 쓰면 결국 그거 하나 때문에 될 임신이 안 되고 안 되는 죄는 일인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무게감을 가지고 있고요. 많은 선생님들이 비슷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더불어 등장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 중에 또 하나가 유즙분비 호르몬입니다. 유즙분비 호르몬 높으면 착상이 방해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장님 의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유즙분비 호르몬, 그러니까 저는 스타트하기 전에 그 전에서 높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약을 좀 처방하는 편이고요. 나중에 시술 과정 중에서는 별로 의미를 잘 안 둬요. 왜냐하면 유즙분비 호르몬 뭐 아시겠지만 그걸 억제시키면은 카바ок신이라는 약을 줄 수 있는데 그게 그 착상에 관련되는 VEGF나 그 이펙트를 좀 감소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즙분비 호르몬 어느 정도는 그 임신하고 또 관련이 있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시술 중에는 전 잘 안 하고요. 그 전에 선생님들 말씀하셨던 50인가? 저는 50을 기준으로 그쵸,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노멀 레인지를 어퍼 리미트를 한 23 정도로 보고 있는데 50 정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그 배란 유도할 때 조금 이제 방해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는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하고 그 이후에는 그렇게 중요성을 저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즙분비 호르몬이 높으면 임신이 안 된다는 맞는 명제입니다. 맞는 문장인데 그게 배란을 방해하기 때문에 잘 안 된다는 개념에서 온 얘기인 거고 그 착상에까지 관여해가지고 못되게 이렇게 방해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고요. 오히려 그리고 또 제가 몇 가지 찾아보면 문헌에 유즙분비 호르몬이 너무 낮으면 난자가 성숙되고 결국 좋은 질의 난자가 되는데 오히려 또 좋지 않은 영향도 있다라는 논문들도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작정 낮춰놓는 게 과연 좋은 일인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리고 또 인터프레이션에서 중요한 게 유즙분비 호르몬은 종류가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토탈해서 하는 거랑 그 중에서 가장 액티브하게 있는 거랑은 또 비율이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즙분비 호르몬이 낮아도 유즙이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액티브한 호르몬 그 퍼센티지가 높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꼭 그거에 너무 집착하고 얽매실 필요는 좀 없다고 봐요. 제가 그 부분만 문제가 되는 부분만 검사가 되는지를 알아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하기가 어려운 검사라서 저도 포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외에 NK 세포 플러스 혈전에 자주 생기면 또 안 되느냐. 또 그 우리가 검사하는 MTHFR이라고 부르는 혈전이래. 그 고호모시스테인 혈증을 일으키는 엽산 대사의 이상 이런 것들. 우리가 사실 검사하는 많은 반복 착상 실패 검사 항목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엽산 대사 이상이 있으면 선생님은 고용량 엽산을 처방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잘 안 해요. 저는 그거를 그렇게 즐겨 처방하는 편이 아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제 나름대로 찾아본 바로는 근거가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쓰는 편인데 선생님 어떻게 쓰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저는 처방을 하는 편인데 사실 다 문제가 없는 환자분들 쭉 검사를 했을 때 우리 반복 착상 실패 검사에서 되게 중요한 검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 MTHFR 그 진 검사인데 저도 다른 병원들에서 온 환자분들 이렇게 보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진의 그 아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주된 역할을 하는 아형이 완전 돌연변이가 있으면 그때는 고용량을 씁니다. 그리고 고용량 썼을 때 제가 본 환자분들 중에는 또 좋은 결과를 있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보통 AA 유전자 타입이라면은 TT로 이제 전환이 다 되어 있으면은 저는 고용량을 적극적으로 쓰지만 그렇지 않고 AT 정도라든지 아니면은 그 외에 다른 R형이 돌연변이가 있으면은 그냥 엽산 용량 약간만 높이세요. 이 정도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하는 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어지간하면 안 쓰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MTHFR이랑 호모시스테인을 같이 이제 해서 네. 보다 보면은
TT형이시라고 해도 호모시스테인이 정상이죠. 증가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MTHFR에 결국 TT형인 분들이 문제가 되는 건 호모시스테인이 올라가서 이제 혈전이 잘 생겨서 이렇게 쭉 가는 건데 안 올라 있다면 굳이 그걸 쓸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에 저는 그렇게 씁니다. 내가 알려진 바로는 TT형의 경우에는 엽산대사를 하는 속도가 한 16% 정도 감소해 있다고는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분들이 또 많이 검토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의사 선생님마다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어떤 선생님은 또 활성 엽산을 더 써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엽산 먹어야 신경성 결손 안 생긴다는 연구가 그렇게 걸렸는데 활성 엽산을 또 하려고 그러면 정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겠죠. 조만간에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이론적으로는 그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듭니다만 저는 호모시스테인을 기준으로 고용량 엽산을 처방을 해드리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외에 뭐 프로틴 S라든지 뭐 프로틴 C 이런 것들 혈전이 더 잘 생기는 그런 검사도 필요한데 여러분 그리고 뭐 항인지질 항체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것들 모두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한 그것은 검사를 여러 번 해서 양성이 나와야 진단이 되는 경우들도 많고요. 다시 검사했는데 다시 음성이 나오게 되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자그마한 퍼즐의 한 조각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추어 우리가 시도를 점진적으로 여러 번 실패가 있을수록 처방을 늘려가면서 그 부분을 커버해 볼 수는 있겠지만 오로지 그거 하나 때문에 모든 게 안 된다라고 단정지어서 보는 것은 조금 비약이 있을 수 있는 일들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말 공통적으로 도대체 난자의 질은 어떻게 해야 좋아지는 거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안 여쭤보겠습니다. 난자의 질은 뭐 추천해 줄 만한 말씀이 있으신가요? 난자질 좋아지는 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얘기죠. 사실은 아까 우리 이재 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정자는 사실은 그 유전자만 넣어주는 거고요. 난자라는 세포가 거기 안에 있는 세포질을 가지고 그거를 원료로 해서 이제 배아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만약에 안 좋은 경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금지된 방법이지만 옛날에는 세포질 이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괜찮은 어떤 여자분의 난자의 해포질을 따서 넣어주는 거. 유전자는 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미토콘드리아나 어떤 소기관들에 대한 액티베이션을 더 잘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인데 지금 그거는 이제 금지가 돼 있죠. 왜냐면 미토콘드리아에도 유전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부모 자녀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금지가 돼 있는데 사실은 저희도 답답해요. 사실 난자질이 떨어지는 게 특히 이제 나이가 들어서 떨어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고 결국은 아까 전 말씀드린 결국 안 되면 도네이션 방법이 맞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결국은 제 생각에는 난자질을 우리가 생식세포의 어떠함을 좋게 하는 게 여러분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생식세포가 나올 차례를 기다린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기는 해요. 뭘 먹어서 지금 뭘 먹으면 좋아지나요? 우리나라 문화인 것 같아요. 뭘 먹어서 좋게 하려는 것은. 그죠? 살 빼려면 뭘 먹어야 되냐고 묻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살 빼려면 굶어야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인터넷에 진짜 많은 음식과 처방과 저는 만임 의사 하기 전에는 임신하기 전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파인애플도 안 되고 팥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어쨌든 그거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우려를 우리 스스로가 안 그래도 힘든데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영양제도 너무 많잖아요. 오메가3는 기본이고 코큐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노시토레, 아르기닌 저희도 많이 처방하고 있는 약 중에 하나지만 구부장님은 꼭 먹어야 될 영양제는 난 이거 안 먹으면 꼭 먹으라고 한다 하는 게 뭐 있을까요? 저는 사실 많이 권하는 편이 아닌데 영양제에 대해서는 꼭 먹어야 되는 건 결국
종합 비타민, 그러니까 비타민 D를 포함한 종합 비타민과 엽산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드시고 계시는 거를 여쭤보긴 해요. 뭐뭐 드시고 계시는지. 그럼 대부분 요즘 환자분들 뭐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드시지 말라고는 하지 않아요. 근데 아까 뭐 이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막 정확한 데이터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또 이걸 먹었다고 해서 나빠지는 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드시되 꼭 먹어야 되는 거는 이제 비타민과 엽산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뭐 거기에 추가해서 이제 운동. 환자분들이 이렇게 영양제는 엄청 많이 챙겨 드시면서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제일 검증되어 있는 거, 뭐 활성산소를 없애고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영양제로는 하나하나 검증이 사실은 부족한 편이거든요. 그렇지만 운동은 다 증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항상 이제 강조를 하는 편이에요. 거기다가 운동하냐고 이제 여쭤볼 때 그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이 많고 산책 이 정도 걷기.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운동의 강도를 올리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적어도 그러니까 물론 운동의 효과가 항상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한두 달 안에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은 꾸준히 했을 때 효과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운동 강도를 올려서 뭐 심박수가 높아지고 이제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3-4번 하라고 저는 이렇게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그쵸. 교과서에 나오는 네. 중간 강도의 네. 운동을 150분 하시고 알죠? 안 되죠, 그게 그죠? 그쵸. 그런 꾸준함을 가지고 간다는 것이 사실 우리 뭐 사실 건강해지는 방법은 우리 초등학교 때 다 배웠잖아요. 그게 안 돼서 그런 것들이고 우리가 비타민을 제가 꼭 먹어야 되느냐 많이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비타민 먹었더니 건강해지시던가요? 라고 여쭤보면 다들 다 그런 반응이세요. 사실 우리도 비슷한 입장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는 식사 잘하고 새끼 잘 드신다 그러면은 꼭 굳이 비타민을 드셔야 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는 진짜 안 권해드리는 편인데 일부 우리 책임이에요. 그냥. 우리가 뭐 먹어야 되는지 안 가르쳐줘서 그런 거야. 사실 우리도 노력해서 뭘 어떻게 드십시오. 마리아 병원 스탠다드 이래가지고 아침 뭐 먹고 점심 뭐 먹고 저녁 뭐 먹고 요거 딱 정해서 식단 뽑아가지고 PDF로 드리면 너무 좋겠죠. 저 만들어 보려고 했거든요. 3년째 못 만들고 있어요. 안 나와요.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 그러면 자연임신 배란기에는 얼마 정도가 운동이 가능한 것이에요. 착상할 때는 그렇게 방방 뛰어도 되는 건지 또 인공 수정할 때는 얼마나 움직여야 되는지 채취하기 전날에는 운동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있어요. 나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진짜 어려운 질문들이고 천편일률적인 값이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여러분들의 운동 능력은 다 다를 거라고 봐야죠, 사실. 그럼 어떻게 그리고 선호하는 음식이 다르고 먹어온 식습관이 다 다를 텐데 어떻게 맞출 것이냐 이거는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고 아직은 명쾌한 답이 없다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임신을 꼭 하고 싶으면 직장 관두라고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요. 아니죠. 그 질문 많이 하시지 않나요? 네. 직장 관둘까요? 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죠.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았죠. 또 뭐 이식하고 나서 며칠을 쉬어야 되느냐. 물구나무 소복하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는데 뭐 무수개 얘기지만 그런 얘기들 상관이 없죠. 저는 물론 좀 틀리지만 배아이식하고도 저는 바로 그냥 나가시라고 하거든요. 괜히 누워 계시면 이상한 생각하시고 걱정하시고 해서 그거보다는 바로 그게 임신율에 전혀 차이가 없고 오히려 더 오래 누워 계신 분들이 안 좋다는 얘기도 또 있으니까요. 그런 것처럼 뭐 너무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하시는 게 저는 더 안 좋다고 봐요. 그냥 조금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고 편한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식하면 아주 시크하게 걸어서 가세요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가끔 물어보시는 게 소변을 이식하고 봐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배아가 같이 씻겨나간 거 아닐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거꾸로 여러분들이 지금 막 들어간 배아를 빼내보려고 해보세요. 그게
되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리고 소변을 봐야죠. 집에 가서 안 보고 사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참으라고 하는 게, 전 초음파 볼 때 잘 보려고, 이렇게 잠깐, 그때만 잘 보려고, 나의 눈을 위해서 참으시라고 하는 거지, 대학 착상 잘 되라고 참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뭐 윗몸 일으키기. 내가 기침을 5번 했는데, 이식하고 나서. 재채기를 했다. 뭐 우리 큰애가 와서 내 무릎 위에 뛰었다, 배 위에 뛰었다, 어떻게 해야 돼? 하나도 없잖아요. 전혀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자 채취를 하고 과배란을 할수록 난소 기능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난자를 우리가 가불에다 쓰는 게 아니니까 절대 폐경이 더 빨리 오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요즘은 진짜 PGTA를 보편적으로 많이들 권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만큼 검사 기법이라든지 검사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수준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실패를 하신 분들은 지금 그거에 대한 질문들이 되게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세포 소기근이라든지 검사의 부정확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리고 모체의 영향 때문에라도 실패할 수가 있고, 정상이 나와도 그거에 너무 꺾이실 필요 없고, 저는 그렇게 해서 정상 배아가 확보가 되는 컨디션이라면 계속 해보시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비용이 더 들죠. 신선 배아시도 못하고. 하지만 이게 또 성공하게 되면은 그게 아무 일도 아닌 게 되는 거니까. 옆으로 주무셔도 됩니다. 엎드리셔도 됩니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커피 드시라고 하세요? 저는 너무 많이는 말고. 너무 많이. 네, 드시려고 합니다. 부장님, 커피 네, 저도 관대하시나요? 아니요, 관대하지 않고. 관대하지 않습니다. 드시라고 하는데, 네. 보통 이제 착상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여쭤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좀 평소보다 줄이라고는 말씀드리죠. 임산부도 카페인이 허용이 되는데, 보통 100에서 한 150 정도까지 허용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낮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안 되는 경우에는. 그래서 하루에 한 잔 정도. 하루에 한 잔. 이게 스타벅스 원샷이 100mg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그런 줄 알았는데, 스타벅스에서 발표를 하길 바리스타에 따라서 다르다. 커피를 천천히 내리면 300까지도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무 믿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연하게 원샷으로 한 잔 정도 나눠서 드시는 게. 그리고 여러분 또 생각하셔야 될 게, 초콜릿에도 들어있어요. 카페인 들어있는 거 많아요. 우리 바카스에도 들어있나요? 하여튼 네. 에너지 드링크에도 많이 들어있고 하니까 다 합쳐서 100mg입니다. 그러니까 잘 분배해서 그런 거 좋아하신다면 나눠서 드시면 되고, 한 500mg 이상이 드시게 되면은 동물 실험에서는 기형이 생긴다는 보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5잔을 드셨다, 너무 많이 먹었구나 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식세포는 냉동을 하면 끝없이 연장할 수가 있지요? 네. 배아는 5년으로 되어 있죠. 네, 그게 사실은 예전에 제주도에서 한번 심포지움 보건복지부 모여서 했는데, 그때 또 어떤 분, 저희 서울대 선배님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5년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4년, 그러니까 5년 바로 전날이랑 5년 바로 다음날이랑 뭐가 차이가 있냐고. 그랬더니 공무원분들은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법대로 하십시오라고. 근데 사실은 저는 냉동배아의 그 기한은 없다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더 스트릭트하게 1년, 2년으로 막 먹고 있지만, 글쎄요, 저는 지금 유리와 비트리피케이션을 하죠. 그러면은 사실은 냉동배아 기간은 좀 더 연장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게 5년으로 잡혔는지 제가 법적인 근거는 잘은 이해를 못하고 있기는 한데, 제가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있겠죠, 이유가. 근데 그게 의학적인 이유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떤 행정적인 이유로 그렇게 잘라져 있고, 아마 예전 황우석 사태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만들어진 규율인 것 같습니다. 5년 지나면 배아가 나빠져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말씀하신.
그리고 생식세포는 연장은 매년 해야 되지만 끝없이 연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항암 치료를 하신다든지 뭐 그렇잖아요. 내가 어릴 때 냉동 난자를 해놨는데 신랑이랑 결혼 날짜가 6년 뒤로 잡혔는데 5년째 폐기한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로 인한 의학적인 문제점도 제가 보기에는 크게 보고된 바가 없고, 사실 우리가 그거에 대한 완전한 데이터가 없기는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많이 행동하고 있는 때고, 지금 이 제너레이션이 언젠가 이제 돌아와서 임신을 하게 되면 그때에서부터 많은 이제 결과들이 나올 텐데, 외국은 많이 나오고 시작하는 것 같고, 우리나라는 아직 활성화가 덜 되어 있는 편이라 저는 이 부분이 진짜 활성화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희 일이 훨씬 편해질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들의 난임의 최선의 예방은 냉동 난자라는 사실을 다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종, 지금 마지막 질문으로 제가 슬슬 오고 있는데, 근종이 있으면 어떨까요? 근종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난임의 1차 원인은 아니다라고 학생 때 배웠는데, 그러면 아무리 많은 근종도 문제가 없을까요? 혹은 아무리 큰 근종도 과연 문제가 없겠느냐?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그 가이드라인이 확실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에서 선을 그으시는지. 그러니까 난임 쪽으로 근종을 저는 볼 때는 사이즈 그런 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위치라고 보죠. 위치가 중요해요. 점막하, 즉 자궁 안쪽에 있는 거는 분명히 방해를 줄 수 있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깥쪽에 있는 거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중간에 인트라뮤럴 쪽으로 있는 것도 조금은 방해를 할 수 있고 해서,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해야겠죠. 환자분들에 따라서 잠깐 착상이 안 되거나 아니면 나중에 조산이 되거나 등등 문제가 있으면 수술을 권유하고요.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약간 컨서버티브하게 가는 경향입니다. 근종이 있으면 여러 개나 큰 게 있을 경우에 수술보다는 임신 시도 먼저 예, 하는 편이에요. 위치가 맞는데 만약에 이제 서브뮤컬스, 그러니까 점막하 근종 같은 경우에는 내막 쪽에 있으면 그렇죠. 그런 거는 좀 먼저 치료를 하는 걸 권하는 편이고. 좋습니다. 등급이요, 원장님. 등급이 나쁜 게 그렇게 나쁜 일일까요? 배아 등급 네, 배아 등급. 예.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 여러 가지 배아의 셀렉션 하는 것 중에서 사실 몰폴로지, 그러니까 형태학적으로 보고 하는 게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죠. 그러니까 그 등급에 따라서 확실하게 임신 착상률의 차이는 있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꼭 100%는 아니고요. 모든 게 사실 의학적인 모든 게 100%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마이크로 플루이딕스라고 하는 배아의 그 배설물들, 그러니까 배양액에서 나중에 나온 것, 그런 것들을 분석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등급할 때 또 이렇게 발달하는 속도 같은 것도 주로 잘 보잖아요. 엠브리오, 그 배아 관찰경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컴바인드가 다 합쳐져가지고 아마 좋은 배아의 셀렉션 하는데 분명히 도움은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이재호 원장님이 지금 많이 물어보고 계신데 AI 통한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이게 나쁘다고 해서 절대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확률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리 실장하고 연구소 실장하고는 될 수 있으면 잉여 배아에 대해서 냉동을 좀 많이 권하는 편이거든요. 물론 안 좋은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는 하는 거는 좀 의미가 없고요. 하지만 배아의 등급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로는 좀 중요한 크라이테리아가 아닐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절대적이라고 보기에는 그렇죠, 좀 무리가 그렇죠. 있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환자분께 등급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는 거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등급이 상중하로 표기가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하급이에요. 나는 왜 하급만 나올까? 자괴감도 생기고. 상급이에요. 그러면 왠지 뿌듯하죠. 역시. 근데 이거를 과연 상중하라는 단어를 쓰는 게 우리가 좋은 것인지, 그냥 빨리 자라는 배아예요? 천천히 자라는 배아예요? 라는 표현을 쓰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사실 좀 들고요. 그것이 갖는 무게와 의미에 대한 설명도
조금 더 자세히 곁들여 드리는 게, 왜냐면 상중하라는 단어가 주는 선입견이 너무 우리한테 크기 때문에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적인 기준, 물론 그게 전혀 의미가 없으면 이런 스탠다드가 생기지 않았겠죠. 착하게 생긴 사람이 착하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못생겼다고 다 나쁜 사람은 아니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관상은 과학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우리가 평가되는 건 오로지 배아의 외모입니다. 외모. 그 내면을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내면을 보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PGTA인 겁니다. PGS 검사가 그런 거고. 저희가 뭐 아직 공개적으로 100% 알려드리기에는 매우 지금 디벨로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그런 생김새를 보고 사람의 얼굴과 모양을 보고 어떤 성격의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기술들이 요즘에 많이 발전하고 있고요. 저희 마리아 병원에서는 굉장히 독자적인 또 독보적인 기술들을 이제 곧 여러분께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저희가 뭐 100% 얘기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상당히 많은 진척을 이뤘고, 이제 해외 논문의 발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내년에는 우리 병원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생긴 것만으로 정상 배아를 찾았어요 라는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때가 온다면 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기술이 가져오는 문제점도 사실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거죠. AI가 비정상이라고 배아 요번에 이식하려면 전부 다 얘기를 하면 그거 다 버려야 되나? 이런 문제들도 생길 거고요. 그것이 신뢰를 얻으려면 또 많은 시간과 데이터가 누적이 돼야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그거 진행 다 되기 전에 여러분들 모두 다 임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후배들은 그런 혜택을 나중에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디테일하게 모든 걸 질문을 다 드린 건 아닌데요. 제가 지금 제 눈에 걸려드는 질문들, 그 다음에 겹치지 않는 질문들을 위주로 이렇게 좀 최대한 답을 드렸습니다. 나는 내가 적어냈는데 답을 안 해주셨고, 이 답을 듣기 전엔 도저히 집에 못 가겠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난 이걸 들으러 왔는데 답을 안 해줬다. 그럼 혹시 계시면 말씀을 주셔도 괜찮고. 질문 있으신가요? 아닌가요? 좋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2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제가 2시간 금방 간다 했잖아요. 그래, 정말 빨리 가네. 여러분들 여기 오늘 이렇게 먼 곳 와주셔서 저희의 얘기들을 2시간씩이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는 말에 같이 공감도 해주셨고, 같이 또 여러 의견들이 나눠지면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마무리하면서 특히 여성분들의 특징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는 여성분들에게 꼭, 난임을 겪고 계시는 분들께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지금이 딱 좋다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그거 있잖아요. 임신이 잘 되기 위해 하고 있는 그것들. 딱 좋아요. 지금 되게 잘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남자들은요, 서로 모이면은 되게 비하를 해요. 그리고 되게 잘난 척을 합니다. 저도 친구들하고 만나면 막, 나 오늘 괜찮은 것 같지 않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근데 여성들은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되게 날씬한 사람도, 나 쪘어, 또 빼야 돼. 그리고 여성들은 서로 칭찬하기 바빠요. 딱 좋아, 지금이 딱 좋아.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 진짜 그거 되게 올바른 자세인 것 같아요. 딱 좋아. 지금 여러분들 하고 계시는 노력들, 시술들에 대한 것들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 정도면 충분하고 임신할 자격이 있다고 다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고요. 지금 유튜브로 저 보고 계시는 분들도 대단하신 겁니다. 여러 번 실패를 하고 또 시작되는 생리를 추스리고 다시 진료실까지 시간과 노력을 내서 들어온다는 거가, 그게 난임을 이기는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딱 좋으니까 여러분들 이대로만 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부장님 오늘 이 시간까지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부산 너무 좋네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멋진 분들과 이렇게 해보는 것도 세 번째 만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또 오실 거죠? 네, 그럼요. 매 시즌마다 오시라고 하셨으니까 겨울에 또 뵈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자주 찾아뵙도록 할 거고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우리 뒤에서 고생해준 스태프분들도 감사드리고 우리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달에는 다 모두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좋은 결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